비계 덩어리 1880년에 쓴 모파상의 작품이죠. 대표작입니다. 비계 덩어리 모파상. 며칠째 계속해서 폐잔병 부대가 거리를 지나갔다. 군대라기보다는 유랑민의 무리 같았다. 먼지가 잔뜩 묻은 수염은 자랄 대로 자라고 누더기 같은 군복을 걸치고 깃발도 연대도 없었다. 지친 다리를 힘없이 끌면서 그저 앞을 향해서만 걸어간다. 모두 가눌 길 없이 피곤한 모양인지 무엇을 생각할 기력도 결단력도 잃은 듯하다. 그래도 발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타성 때문이요. 걸음을 멈추면 이내 피로에 사로잡혀 쓰러질 것만 같기에 움직이는 것 같았다.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나이든 응소병이었다. 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평상시에는 영검을 타며 한가로이 지내왔었는데 무거운 총을 매게 됐으니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리고는 유격대에 배속된 젊은 녀석들, 몸놀림도 민첩하고 만용도 잘 부리지만 일단 유사시에는 오금이 떨려서 진격도 빠르지만 후퇴도 그에 못지않게 빠르다는 패거리들이다. 그들과 뒤섞여서 빨간 바지도 간간히 보인다. 아마 어딘가에서 벌어진 대전투에서 박살이 난 사단의 생존자일 것이다. 그처럼 잡다한 옷차림의 보병이 칙칙한 옷을 입은 포병과 함께 가고 있는가 하면 용기병의 번쩍거리는 철모가 하나 갑자기 떠올라 보일 적도 있었다. 행군에 익숙한 보병 뒤를 쫓아가노라니 무척 힘에 겨운 모양으로 무거운 다리를 질질 끌고 있었다. 의용군 부대도 후퇴하고 있었다. 구국의 부대라느니 결사대라느니 혈맹단이라느니 이름만은 용감하지만 보는 바에 의하면 비적대와 다름없다. 그 부대장이라는 것도 얼마 전까지는 포목장수였거나 씨앗장수, 기름장수, 비누장사였던 자들로서 시절을 만나 군인이 되고 장교로 임명되었지만 그것은 오직 푸동푼이 있거나 수염이 길어서였을 것이다. 그런 자가 일단 긴 칼을 차고 견장을 달고 군복 차림으로 몸을 굳히게 되면 정청 울리는 목소리로 찌끄려대거나 전략을 논하거나 한다. 그리고 자기네들이야말로 패전한 프랑스의 운명을 양 어깨에 짊어졌노라고 큰 소리를 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부하 병사들을 겁내고 있다. 물불 가리지 않는 만용도 보이지만 부활한 자들이 하나같이 극악무도한 놈들이라 남의 물건을 약탈하는 것쯤이야 예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드디어 이 르왕의 거리에도 퍼르시아 군이 진격해 온다는 소문이 떠들어왔다. 방위대는 2개월 전부터 근교의 숲에서 정찰을 하는 등 부지런을 떨었는데 때로는 아군 보초를 총으로 쏘는가 하면 잡목 숲속에서 토끼 새끼 한 마리가 부스럭대기만 해도 전투 준비를 취하곤 했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모두 제 집으로 돌아가 버린 모양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리 사방의 국도의 이정표를 위하받은 철모와 군복, 살인도구도 호련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로써 프랑스군은 최후의 한 명까지가 다 세행강을 건넜다. 아마도 상스베르와 부르아시아르를 거쳐 퐁포드메르로 갈 것이 틀림없다. 그 맨 뒤를 장군이 따라가는데 매우 절망적인 표정이다. 이처럼 지리멸렬이 된 군사로는 새삼 어떻게 할 방도가 없을 것이다. 이제까지 승리밖에 모르던 국민이 그 전설적인 용맹은 어디로 갔는지 참담한 패배 속에 일대 붕괴에 직면했으니 장군이라도 넋을 잃을 수밖에. 그는 2명의 부관에게 부축받으며 힘없이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나자 온 거리는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소리 없는 가운데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공포 분위기가 거리 전체에 떠돌고 있었다. 장사 때문에 기가 죽은 배에 군살이 찐 부자들은 적군의 진주를 불안해하면서도 기다리고 있었다. 요리용 쇠꼬쟁이나 날이 큰 부엌칼을 무기로 오해당하지는 않을까 하고 마음을 죄면서도 거리의 생활은 정지된 상태였었다. 가게란 가게는 모두 문을 닫고 지나다니는 사람 하나 없었다. 이따금 나다낸 자가 보이다가도 이 깊은 정적에 겁을 먹고 저도 모르게 길가 단밑으로 쟁걸음을 치곤 했다. 이 어쩌지도 못할 괴로움에 지쳐서 시민들은 차라리 적군이 빨리 와주기를 바라게 되었다. 프랑스군이 철수한 이튿날 오후 어디선지 모르게 퍼르시아군 창기병 몇몇이 나타났는가 싶더니 삽시간에 거리를 지나가 버렸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새까만 떼거리가 상트 카트린 언덕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또한 그것과는 별도로 두 갈래로 나뉜 침략군의 물결은 다른 데 탈 가도와
브라기온 가도를 메우며 밀려들었다. 이 세 군단의 전위부대는 똑같은 시간에 시청 앞 광장에서 합류했다. 그러자 주위의 모든 한길을 뚜벅거리는 무거운 군화 소리로 진동시키면서 후속 부대가 넘치듯이 도착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로 구령이 외쳐졌다. 그 소리는 인기척 없이 조용한 집들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러나 빈집같이 여겨지던 그 집의 닫힌 덧문 뒤에서는 사람들의 눈이 이 승리자들을 엿보고 있었다. 전쟁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도시와 생명, 재산을 장악하게 된 자들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각자의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당황하고 있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불가항력인 천재지변이나 만난 듯이 그저 놀라고 떨 뿐이었다. 하기야 그건 무리가 아니다. 인간이나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던 것이 벼랑간 극악무도한 만행에 유린되고 질서가 무너지고 치안이 마비된다면 러왕 시민이 아니더라도 똑같은 기분에 휩싸일 것은 정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가령 지진이나 일어나서 수많은 시민이 집더미에 깔려 압사하고 홍수가 나고 마소가 죽고 지붕에서 떨어진 들보와 함께 농부까지 물에 떠내려가고 혹은 승리에 취한 군대가 거역하는 자는 죽이고 복종하는 자는 포로로 잡아가며 총칼의 위력으로 약탈을 자행하고 종 대신 대포를 쏘아 신에게 감사를 드린다면 이제까지 믿어온 영원한 정의에 이상이 생길 것은 필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배워온 신의 섭리나 인간의 이상을 믿어오던 것이 모두 뒤틀리게 된다. 그러자 대여섯 놈의 적병이 한 무리가 되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노크를 하는가 싶더니 그대로 집 안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것이 곧 침략에 잇따른 점령이다. 싸움의 친자가 승리자를 기분 좋게 맞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바야흐로 시작된 것이다. 터무니없이 무서웠던 건 최초의 얼마뿐이고 잠시 후 흥분이 가시자 평온이 되돌아왔다. 그 무렵에는 이미 대개의 가정에서 프러시아 장교들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적이지만 그 중에는 좋은 가문에서 자란 자도 있다. 그들은 일단 예의로 남아 프랑스의 동정을 표하고 이번 전쟁에 참가한 것이 입맛이 쓰다는 표정을 해 보이기도 했다. 프랑스인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다. 게다가 언제 무슨 일로 그들의 도움을 청하게 될지 모르지 않는가? 지금 잘 대두면 집집마다 떠받기는 병사의 비율을 서너 명쯤 들어줄지도 모른다. 완전히 지배자가 된 프러시아군에게 새삼스레 반항해서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런 짓은 용기라기보다는 무모한 만용, 그런 용기도 그 무렵의 러왕 시민에겐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아득한 옛날에 러왕의 방어로 이 도시가 일약 유명해졌던 영웅적인 시대의 이야기이다. 마침내 그들은 프랑스적인 은근함에서 아주 합리적인 구실을 찾아냈다. 아무리 다른 나라 병정이지만 남 앞에서 친한 채 하지만 않는다면 집안에서 환대하는 것좀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모르는 차지만 집에 돌아오면 자진해서 말을 걸었다. 독일인 쪽도 저녁마다 난로에 둘러앉아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러왕 시만 해도 점점 평상시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그래도 프랑스인은 아직 외출을 삼가고 있었지만 거리는 프러시아 병정들로 흥청거렸다. 우선 푸른 옷을 입은 경기병 장교만 봐도 무시무시한 살인 도구를 끌고 온 거리를 누비고 다닐 때는 무척 그만스러워 보이지만 카페에 앉아있으면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던 프랑스 역기병 장교에 비해 일반 시민을 대단히 업신여기고 있는 것 같진 않았다. 그러면서도 주위에 무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야릇한 것이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견딜 수 없이 이상한 분위기요. 그 일대에 퍼진 냄새 같은 것인데 그것이 곧 침략의 냄새일지도 모른다. 그 냄새는 집안과 한길에 넘쳐서 음식 맛까지 변하게 했고 어딘가 머나먼 야만인의 고장에 여행을 온 것 같은 인상마저 주었다. 정복자는 돈을 요구한다. 그것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액수가 아니다. 시민들은 모아둔 것이 많으므로 요구하는 대로 지불하지만 노르망디의 장사꾼이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놓길 싫어하기 때문에 땡전 한 푼이라도 자기 돈이 남의 수중에 건너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 못한다. 그건 그렇고 시에스 강을 따라 2-30리쯤 내려간 곳에 있는 크로아세, 디에프달, 비아사르 근처에서는 가끔 뱃사공이나 어부가 강바닥에서 독일군의 시체를 끌어올리는 수가 있다. 군복을 입은 채 부풀어 오른 시체인데 아마 칼에 찔렸거나 돌로 머리통을 맞았거나
발로 차서 다리 밑으로 떨어뜨려 죽인 것일 듯하다. 야만스럽긴 하지만 이와 같은 정당한 복수는 강물 및 진흙에 파묻혀서 암장되고 만다. 이것이야말로 아무도 모르는 영웅적인 행위지만 대낮에 당당하게 겨루는 전투보다도 위험하다. 그럼에도 영광스러운 명예도 얻지 못하는 무언의 항쟁인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인만 보면 이유도 없이 화를 내고 신념을 위해서 죽는 것은 남자의 본분이라는 듯이 함부로 손에 무기를 드는 분별 없는 용사가 있으면 어제 오늘에 시작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쨌든 진주군이 이 도시를 엄격한 규율 아래 통치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들이 승리의 행진을 할 때 마을과 거리에서 온갖 잔악 행위를 다했다는 것은 단순한 낭설로 보이며 그러한 기색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시민들도 훨씬 대담해지고 슬슬 돈벌이나 할까 하는 생각이 이고장 장사꾼들의 가슴에 싹트기 시작했다. 실제로는 그 가운데 몇 명은 프랑스군이 점령하고 있는 르하브르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관계상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항구 도시로 가고 싶어 했다. 그렇게 하려면 육로로 디엡까지 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면 좋겠군 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래야 장사꾼들은 안면에 있는 독일군 장교를 움직여 사령부로부터 여행 허가증을 얻었다. 이 여행에는 4마리 말이 끄는 합성마차가 할당되었다. 차주에게 신청을 해온 자는 모두 10명이었다. 가능한 한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화요일 새벽 일찍이 출발하기로 정했다. 며칠 전부터 땅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만 월요일 3시경이 되자 북녘에서 커다란 먹구름이 나타나는가 싶더니 마침내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눈은 밤새도록 잠시도 쉬지 않고 내렸다. 화요일 새벽 4시 반에 여행자들은 노르망디 호텔 안뜰에 모였다. 마차는 여기서 출발할 예정이었다. 아직도 모두 잠에서 덜 깬 모양인데 날씨까지 추워서 담요를 둘러쓰고도 덜덜 떨고들 있었다. 어두워서 누가 누군지 잘 보이지도 않았다. 게다가 두터운 겨울옷을 잔뜩 끼어 입은 터라 누구나 할 것 없이 뚱뚱한 신부가 긴 버비를 걸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알게 되면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난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하고 한 사람이 입을 열면 나도 그래요. 실은 나도 그래요. 맨 먼저 말문을 연 사람이 덧붙였다. 우린 르왕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작정입니다. 만약 르하브르까지 퍼르시아군이 쳐들어온다면 영국으로 건너가겠어요. 세 사람 모두 비슷한 사정인 듯 속에 품은 계획까지 같았다. 그러나 마차에 말을 맬 기색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마부가 들고 있는지 작은 등불이 캄캄한 이쪽 문에서 나왔다가는 곧 저쪽 문으로 사라지곤 했다. 말은 자꾸 발을 구르는데 그 울림도 마구간 바닥에 깔린 집 때문에 덜 들렸다. 다만 말을 향해서 달래거나 꾸짖는 목소리가 그 건물 안쪽에서 들려왔다. 마구를 다루고 있는지 조용히 말방울 소리만이 들렸다. 그것도 짤랑하고 단 한 번. 그러나 곧 그 소리는 경쾌하게 들리는 음향의 연속이 되었고 말의 움직임에 따라 리듬을 이루어 그쳤는가 싶다가는 갑자기 심하게 짤랑거렸다. 그 소리와 더불어 편자 붙인 굽으로 바닥을 구르는 둔중한 말굽 소리도 들려오곤 했다. 입구의 문이 갑자기 닫혔다. 온갖 소리가 뚝 그쳤다. 사람들은 추워서 말조차 하질 못했다. 몸을 웅숭거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흰 눈은 소음으로 된 장막처럼 반짝이면서 계속 빈틈없이 땅 위에 떨어졌다. 그 장막은 사물의 형태를 지워버리고 얼음의 거품으로 만물을 화장시켰다. 겨울에 파묻힌 이 고요한 거리의 깊은 침묵 속에서는 이미 아무 소리도 들리지를 않았다. 오직 계속해서 내려 쌓이는 눈발의 가녀리고도 은밀한 어디선지 모르게 들려오는 옷자락 스치는 소리 같은 소리만이 울려올 뿐 그것은 소리라기보다는 감촉에 가까웠고 가벼운 원자가 뒤섞여서 공간을 채우고 세계를 뒤덮는 것처럼 여겨졌다. 아까 그 사내가 등불을 들고 다시 나타났다. 그는 고삐에 매인 말을 당겼지만 말은 쓸쓸한 모양으로 버티고 선 채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사나이는 버티는 말을 마차 체에 붙이고 가죽으로 된 멍에를 매자 한 바퀴 삥 돌면서 마구를 조사했다. 한 손에 등불을 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한편의 손밖에 쓸 수가 없어서 시간이 꽤 걸렸다. 그것을 마치자 마부는 두 번째 말을 때리려 가려다 말고 언뜻 이쪽을 보았다. 손님들이 눈을 하얗게 쓴 채 잠자코 기다리는 것을 보고는 말을 걸었다. 이제 그만 모두들 타시지요. 눈이라도 피할 수 있을 테니까.
그제서야 손님들은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듯이 마차로 달려들었다. 조금 전에 그 세 사나이는 각기 아내를 안쪽에 자리 잡아 앉히고 나서 자기들도 올라탔다. 그 뒤를 따라서 무엇을 뒤집어 썼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없이 빈자리에 걸터 앉았다. 마차에는 짚이 깔려 있어서 발이 그 속에 파묻히도록 되어 있었다. 구석자리에 자리 잡은 여자들은 구리로 된 휴대용 난로와 숯을 가지고 와서 얼른 거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는 이 도구의 효능을 일일이 주어 섬기고는 벌써 예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을 신기하다는 듯이 되풀이하였다. 그래서 잠시 동안 도란도란 말소리가 계속되었다. 떠날 채비가 끝났다. 눈길이라 끌기 힘들 것을 고려하여 말 4마리를 6마리로 늘리고 겨우 붙잡아 매는 작업을 끝내고는 밖에서 다 타셨습니까? 하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다 탔소. 안에서 대답하자 마차는 떠났다. 마차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마치 조심조심 걷는 것처럼. 바퀴는 눈 속에 빠지고 차체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지른다. 말은 미끄러져서 숨을 헐떡이며 땀을 흘렸다. 어처구니 없이 큰 채찍이 쉴 새 없이 윙윙 울리며 사방팔방으로 날았다. 꼭 뱀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이따금 생각이 난 것처럼 둥근 엉덩이를 살살 갈기면 말은 필사적으로 힘을 내는 모양인지 맞은 엉덩이가 갑자기 긴장하는 것이었다. 어느새 밤이 훤히 밝아왔다. 이 부드럽고 가벼운 눈을 손님 중에 한 사람은 러왕 토박이답게 솜으로 된 비라고 비유했는데 그 눈도 이제는 내리지 않았다. 커다란 구름 사이로 옆푸른 햇살이 새어나올 뿐 어물한 구름이 무겁게 퍼져 있기 때문에 길가의 눈은 한층 빛나 보였다. 연도에는 한때 설화가 핀 커다란 나무들이 줄지어 섰는가 하면 솜 모자를 쓴 농가가 한 채 언뜻 나타나기도 했다. 이 새벽녘의 허전한 빛 속에서 마차 안의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대편의 얼굴을 살피곤 했다. 맨 안쪽의 상등석에 마주 앉은 채 졸고 있는 사람은 르와조 부부인데 그랑똥가의 포도주 도매상이다. 르와조의 전신은 점원이었으나 주인이 사업에 실패한 것을 기화로 그 집의 권리를 몽땅 사서 돈을 번 사나이였다. 시골 소매상을 상대로 질이 나쁜 포도주를 싼 값에 파는 수법을 썼기 때문에 동업자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상술이 비상한 자로 알려지고 있었다. 엉큼한 속셈과 명랑성을 겸비한 노르망디의 본토박이 따웠다. 이 사내가 사기꾼이라는 평판은 이미 확고부동한 것이 되어 있었다. 그 까닭은 이 지방의 명사로서 우화와 샹송 작가이며 신랄한 독설가이기도 한 투르넬 씨가 어느 날 저녁 지사의 관제에서 베풀어진 파티 석상에서 부인들이 다소 지루해하는 기색을 살피고는 르와조볼이란 말장난을 제안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즉 이 말은 새가 난다는 말에 르와조는 훔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순식간에 날개가 돋친 듯 지사 관제의 살롱을 날아다녔고 급기야는 거리의 살롱에까지 진출해서 한 달 동안 이 고장의 남녀노소들로 하여금 배꼽을 지도록 웃겼다. 하기와 르와조도 가전 우스갯소리로 남을 잘 웃기기로 유명했다. 농담이라면 나쁜 것이건 좋은 것이건 다 묘리를 터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나이의 이야기가만 나오면 아무리 깎아내리다가도 나중에는 정말 그 르와조란 사내는 새는 새라도 보통 새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게 된다. 르와조는 작달막한 키에 장구배가 튀어나오고 그 위에 희끗희끗한 코밑 수염을 기른 벌건 얼굴이 얹혀있는 그런 사내였다. 아내는 키가 크고 우람한 여장부로서 목소리가 굵고 만사를 척척 해결하는 결단력이 있었다. 남편이 천성이 명랑한 성격으로 장사를 해나가고 있는 옆에서 그녀는 주판을 한 손에 들고 가게를 꾸려나가곤 했다. 이 부부 곁에서 한층 거만스레 앉아있는 사람은 르와조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카레 라마동 씨였다. 그는 제사공장을 3식이나 갖고 있는 면업계의 유력자요, 레종 도네르 훈장 소유자이며 현 의회 의원이기도 하다. 재정 때 그는 추파를 잘 던지던 야당 수령으로서 일관했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가 전향할 때 상대편에게 은혜를 입겠다는 속셈에서였다. 그 자신의 말을 빈다면 가짜 칼을 휘두르는 데 지나지 않았다. 카레 라마동 부인은 남편에 비해서 엄청나게 나이가 어렸다. 르왕의 병령의 상류계급 출신 장교가 전임에 오면 부인은 언제나 그런 젊은이들의 위안거리가 되곤 했다. 그녀는 몸피가 작은 몸을 모피에 싼 채 남편 앞에 오독하니 앉아있다.
그 상그레한 모습은 너무나도 귀엽고 예뻤으며 그 상심한 표정으로 마차 안에 멋없는 모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곁에는 유베르드 브레빌 백작 내외가 앉아 있었는데 가문의 격식이나 유서가 모두 노르망디 굴지의 명문에 속한다. 백작은 풍채가 그럴듯한 노신사인데 날 때부터 앙리 4세를 닮은 것을 의식하고 이제는 머리 모양이나 몸 치장까지 공을 들여서 가능한 한 진짜를 닮으려고까지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백작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전설에 의하면 조상 중에 앙리 4세의 씨를 잉태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며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여자의 남편은 백작으로 선임되고 주지사까지 되었다고 한다. 역시 현 의회 의원인 카레 라마동 씨와는 동료 관계이며 이 지방의 오를레앙 당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백작이 낭떠의 보잘것없는 선조의 딸과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 내력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이 백작 부인이 대단한 마님이어서 손님 접대도 잘하고 게다가 루이 필립의 아들에게 사랑을 받은 일도 있었다는 소문이다. 그래서인지 오늘날에는 귀족사회에 군림하여 그녀의 살롱은 이 지방에서 첫째 가는 사교장으로 인정되고 있다. 아마 예술은 우아한 범절이 남아있는 점에서도 드나들기가 좀처럼 힘들다는 점에서도 제일 가는 살롱일 것이다. 브레일가의 재산은 부동산만으로 되어 있는데 연수 50만 프랑에 달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6사람이 마차 내의 상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이 6사람은 돈의 힘으로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그리고도 종교나 주의를 가진 온우독실한 사람들의 사회를 대표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찌된 우연인지 여자들은 모두 같은 쪽 의자에 앉아 있었다. 특히 백작 부인 곁에는 수녀가 2사람이나 앉아서 긴 목줄을 헤아리며 주기도문과 아베 마리아를 중얼거리고 있다. 한 수녀는 늙은 여자인데 얼굴에 온통 산탄 총이나 맞은 것처럼 곤보투성이었다. 또 한 수녀는 보기에 가냘프며 아름답기는 하나 병색이 깃든 용모를 하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가슴이 결핵에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순교자로도 환각자로도 만드는 열렬한 신앙에도 걸려 있는 모양이다. 이 수녀를 맞은편에 한 쌍의 남녀가 앉아서 모두의 시선을 모으고 있었다. 남자는 너무도 유명한 민주주의자인 코르뉴데였다. 그는 온건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20년 전부터 부지런히 민주주의적인 카페를 돌아다니며 그 불거스름한 김수염을 맥주잔에 적셔왔다. 과자 제조업을 하던 부친이 남겨준 상당한 유산도 동지나 친구들과 함께 다 마셔버리고 그 후로는 오직 공화국이 실현되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되는 날에는 자기의 혁명을 위해서 뿌린 돈에 상당할 만한 자리 하나쯤은 돌아올 것이로 여기기 때문이다. 9월 4일 설명했습니다. 1870년 제3공화국이 설립되던 날입니다. 9월 4일에는 아마 그 누군가의 짓궂은 장난이겠지만 그는 자기가 지사로 임명되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막상 현 청사에 가본 적 관청의 실권을 차지하고 있는 관리들이 그를 지사로 인정하는 걸 거절했기 때문에 물러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여하튼 그는 아기가 없는 선량한 사나이요. 남의 일에 발벗고 나서기를 좋아하므로 이번 전쟁 때도 도시의 방위를 굳히는 데 더없이 정열을 쏟았던 것이다. 들판에 차물을 파괴하고 붉은 숲의 어린 나무는 모조리 베어 눕히고 모든 길에는 함정을 설치했다. 그런 연후에 적군이 다가오자 부하들에게 만족해하는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재빨리 거리를 향해 물러섰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는 자신이 르하브르로 가서 새로운 방어 진지를 만드는 쪽이 기묘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 옆의 여자는 소위 밤거리의 여자였다. 이 여자가 유명한 것은 나이에 맞지 않게 뚱뚱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볼드 쉬퍼, 비계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제목이 여기서 나오네요. 볼드 쉬퍼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었다. 땅딸마가 몸은 몽실몽실 비계 살이 쪄서 전신이 둥글둥글했다. 손가락도 통통하게 살이 쪄서 마디진 곳은 짧은 소시지를 염주같이 엮은 것 같았다. 살갗은 반들반들 윤이 나고 유방이 커서 옷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그래도 남자들이 계속 달라붙는 것은 그 싱싱한 피부색이 보기에 쾌감을 주기 때문이라. 얼굴 역시 빨간 사과나 방금 핀 모랑 꽃봉오리 같았다. 그 얼굴 위쪽에는 초롱초롱한 검은 눈 둘이 반짝이고 짙고 긴 속눈썹이 눈동자의 그늘을 지우고 있었다. 얼굴 아래쪽에는 키스하기에 알맞은 촉촉이 젖은 매혹적인 작은 입술이 열려 있었는데
희고 잔 이빨이 가지런히 숨어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이 여자에게는 그 밖에도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수한 매력이 있다는 것이다. 볼드 쉬프의 힘이 드러나자 정숙한 부인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리는 말소리가 일어났다. 창녀라든가 수치라는 말이 다소 크게 들렸던지 여자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리고 대담한 눈초리로 주위의 사람들을 쭉 둘러보는 바람에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지면서 모두 눈길을 내리깔았다. 르와조만이 예외여서 잘못 재민한다는 듯이 그녀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러나 곧 세 부인 사이에서는 대화가 다시 시작됐다. 장부와 한 마차에 탔다는 사실이 갑자기 그녀들을 친구 이상으로 친밀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자기들은 의젓한 유부녀들이기 때문에 이 파렴치한 장녀에 대항해서 굳게 결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어쨌든 내외간의 사랑은 같은 사랑일지라도 돈으로 팔고 사는 사랑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세 사람의 남편들 역시 같았다. 코르뉴대를 보자 자연히 보수주의자의 본능으로 서로 가까워져서 가난뱅이를 업신여기는 듯한 의조로 돈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가축을 얼마나 도둑맞았다든가 추수할 공식이 형편없이 되었다는 등 그 손실을 일일이 열거했는데 결국 이와 같은 피해도 고작 1년쯤 참으면 회복될 것이라는 만석군영주다운 대분한 태도를 보였다. 카레 라마통 씨는 과연 제사업계에서 고생을 맛본 사람이라 벌써 영국에 60만 프랑을 송금해 두었다는 신중함을 보였다. 급할 때 쓰려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하는 시기였다. 르와조로 말하면 재고품인 싸구려 포도주를 한 병도 남김없이 프랑스군 병창부에 팔아넘기는 솜씨를 과시했다. 그러므로 국가에 막대한 빚을 지웠고 이번에 르하브르로 가면 그 돈을 받을 셈이라고 말했다. 이래하여 세 사람은 재빨리 친근감이 깃든 시선을 주고받았다. 비록 신분은 다르지만 돈이 맺어진 인연으로 말미암아 친형제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렸다. 마차의 속도가 늘어서 오전 10시가 되었건만 아직 40리도 채 가지 못했다. 그동안 남자들은 3번이나 차에서 내렸다. 고개 당도할 때마다 걸어서 넘어야 했던 것이다. 슬그머니 걱정스러웠다. 왜냐하면 도트에서 점심을 들 예정인데 이렇게 가다가는 날이 저물어도 도착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주막이라도 없을까 하고 살피고들 있었는데 설상가상이라고 마차가 눈 구덩이에 빠져서 움직이질 않고 빠져나오는 데만도 2시간이 걸렸다. 배가 고파서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도 밥집이나 술집 같은 건 통 나타나질 않았다. 퍼르시아군은 접근해오고 아군 병사들은 배를 고른 채 지나가므로 장사꾼들은 모두 겁을 먹고 가게 문을 닫은 모양이었다. 남자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길가의 농가를 뒤졌으나 빵 한 조각도 얻어내질 못했다. 농부들도 군인들에게 약탈당할까 보아 근심스러웠을 것이다. 굶주린 병정들이라 발견하는 즉시 강제로 빼앗아갈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즉 덜컥 겁이 난 농부들은 식량을 감추었던 것이다. 오후 2시경에 르와조는 윗속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실은 누구나 다 아까부터 그 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무엇인가 먹고 싶다는 맹렬한 욕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갈 뿐이고 그것에 정신이 팔려서 입을 여는 사람조차 없었다. 이따금 누가 하품을 하면 곧 뒤따라서 다른 사람이 흉내를 낸다. 그 방법도 성격, 경험, 신분 등 사람에 따라서 달랐다. 노골적으로 소리를 내며 입을 벌리는 사람도 있고 저도 모르게 입을 크게 벌렸다가는 황급히 손을 가져가는 갸륵한 사람도 있지만 입안에서 흰 입김이 나오는 걸 감출 수는 없었다. 볼드 쉬프는 무엇을 찾는지 자꾸만 몸을 굽혀서 치맛자락에 손을 가져갔다. 무언가 망설이는 표정으로 잠시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았는데 그러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키곤 했다.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헬쓱해지고 뒤틀려 있었다. 르와조가 불현듯이 햄 한 조각이 1,000프랑을 내도 좋다고 단언했다. 그 말을 듣자 그의 아내는 펄쩍 뛸듯이 반대를 표명했지만 그것도 곧 잠잠해졌다. 돈을 낭비한다는 말만 들어도 싫어하는 빛이라 그 여자 앞에서는 금전에 관해서는 농담조차 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백작도 본심을 털어놓았다. 나 역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소. 왜 먹을 것을 가져온다는 걸 잊어버렸을까? 그것은 백작이 아니라도 누구나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코르뉴대는 르음주를 수통에 담아갖고 온 것이 있었다. 그는 여러 사람에게 그걸 구해서나 모두들 거절하고 말았다.
르와조만이 석잔을 받아 마셨는데 수통을 돌려주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셈인지 역시 술은 좋군요. 첫째, 몸이 따뜻해지고 시장기가 깜짝같이 없어지거든 하고 해롱거렸다. 주기가 돌아서 찌꺼리는 건 좋지만 그는 이런 제안을 했다. 옛 노래에 나오는 뱃놈같이 손님 가운데서 제일 살찐 사람을 잡아먹자는 것이었었다. 분명히 볼드 쉬프를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이 말은 점잖은 척에 드는 사람들의 이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코르뉴데만이 빙긋이 웃었다. 수녀들도 어느새 기도를 거치고 넓은 옷소매 속에 두 손을 찌른 채 꼼짝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배고픈 서름도 하늘이 내린 명령이라면 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 같았다. 마침내 3시가 되었다. 사방을 둘러봐도 마을 하나 안 보이는 끝없는 벌판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다. 볼드 시프가 벼랑간 허리를 구부린가 싶더니 의자 밑에서 커다란 바구니를 꺼냈다. 바구니에는 흰 헝겊이 씌워져 있었다. 그녀는 바구니 안에서 제일 먼저 자그마한 사기 접시와 예쁜 은잔을 꺼냈다. 그리고 커다란 그릇을 꺼냈는데 그 속에는 통째로 익힌 연개가 2마리, 졸인 국물에 잠겨 칼집이 된 채 들어있었다. 바구니를 들여다 본즉 그 밖에도 맛난 음식들이 잔뜩 있었다. 파이, 과일, 설탕 묻힌 과자 따위. 이 정도의 음식이라면 여관 음식 신세를 지지 않고도 넉넉히 사흘은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덤으로 음식을 산 종이 사이에서 술병의 가느다란 목도 4개가 비죽이 내 보인다. 여자는 연개의 날개죽지 하나만을 집어들고는 노르망디에서 레장스라고 부르는 작은 빵과 함께 얌전히 먹기 시작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음식 냄새가 곧 풍겨왔다. 사람들의 콧구멍은 벌렁거리고 귀 밑에서 턱이 고통스러울 만큼 경련을 일으키는가 싶더니 입안에 군침이 가득 괴었다. 장녀 따위에게 한방 당하다니 하고 부인들은 화가 치밀어서 차라리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니면 마차에서 눈밭 위로 내동댕이 쳐버릴까? 여자만으로 무언가 마음에 걸림으로 은잔이나 바구니는 물론 음식까지 함께 몽땅 마차 밖의 눈 속으로 내던져 버리고 싶은 맹렬한 심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르와조만은 연개가 든 그릇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 참 용의주도하군요. 감탄했습니다. 모든 일에 다 생각이 미치는 분도 계시는 법이죠. 하고 말했다. 그러자 여자는 상대편에게 얼굴을 들고 좀 드시겠어요 선생님?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다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 나서 그럼 염치 없이 하나 들어볼까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요. 전시회는 전시답게 구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는 일행을 삥 둘러보고 나서 덧붙였다. 정말 고마운 일이지요. 이토록 각박한 데에 친절한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는 바지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가져온 신문을 펼쳤다. 그리고 언제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나이프 끝으로 조림 국물이 엉긴 닭다리를 꿰어들고 이빨로 끊어서 우적우적 씹기 시작했다. 하도 맛있게 먹기에 여기저기서 안타까운 듯한 한숨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러자 볼드 쉴프는 수녀들에게도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권했다. 아주 겸손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수녀들은 둘 다 적석에서 응하고는 입속으로 몇 마디 고맙다는 말을 중얼거리고 나자 고개를 숙인 채 급히 먹기 시작했다. 코르뉴데도 그남을 바짝 거절하지 않았다. 이라여 수녀들까지 끼어들어 무릎 위에 펼친 신문은 일종의 테이블감이 되었다. 쉴 새 없이 입들이 열렸다가는 닫히고 쑤셔 넣고 씹고 삼키는 폼이 사력을 다하는 것 같았다. 르와조는 혼자 한 구석에서 곁눈질도 하지 않고 먹고 있다. 이따금 작은 소리로 아내에게도 자기처럼 먹으라고 권한다. 그의 아내는 통 응할 듯한 기색이 없더니 마침내 오장육부의 경련이 일어나자 굴복하고 말았다. 남편은 사근사근한 말씨로 아름다운 동행자를 향해서 가능하다면 자기 마누라에게도 한 입 나눠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어머 그러세요. 여자는 방긋 애교스럽게 웃고 나서 그릇을 내밀었다. 그런데 보르도주의 마개를 뽑았을 때 곤란한 일이 일어났다. 컵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신 후 입된 자리를 닫고 돌리는 수밖에 없었다. 코르뉴데만은 무엇을 부릴 셈인지 여자가 입을 댄 후 아직 젖어있는 자리에 제 입술을 갖다 댔다. 그런데 브레빌 백장 내외와 카밀 아마동 씨 내외는 주위에서 만나게 먹고 있는 걸 보고는
특히 음식에서 풍기는 냄새 때문에 목이 막히고 그 괴로운 심정이란 굶어 죽는 귀신이 받는 형벌도 이와 같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였다. 벼랑간 소음장수의 젊은 아내가 신음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모두 뒤돌아보았다. 그녀의 안색은 창밖의 눈보다도 흰데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기절한 것이다. 남편은 미친 듯이 사람들의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도우리는 쪽도 정신이 없었다. 나이든 수녀가 환자의 머리를 받쳐들고 볼드 쉬프가 가진 컵을 입술에 대어 포도주 몇 방울을 흘려 넣어주었다. 예쁜 부인은 몸을 움직이는가 싶더니 눈을 뜨고 방긋 웃으며 이젠 괜찮아요? 하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수녀는 재발할 것을 염려하여 컵에 포도주를 가득 따라서는 환자에게 강제로 마시게 하고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그랬으니까. 그러자 볼드 쉬프는 4명의 단식팀을 돌아보고 의색하게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어머, 이걸 어떡하죠? 선생님들이나 부인들께 도리어 신뢰가 될까 봐서.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상대방이 자기의 말을 모욕으로 여기지 않을까 근심이 되어 입을 다물었다. 르와조가 그 말을 받아서 저 어떤 때는 서로 동기간 같으니까 돕는 것이 당연하지요. 자, 부인들께서도 사양하지 마시고 하나씩 드시는 게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지붕 밑에서 자게 될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토호트에 도착하려면 내일 오후도 지나야 될 것 같군요. 그러나 아무도 선뜻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모두 망설이고만 있었다. 그런데 백작이 문제를 해결했다. 백작은 어쩔 줄 몰라 하는 뚱뚱한 아가씨 쪽을 향하자 귀족다운 정중한 태도로 말을 했다. 그렇다면 고맙게 받겠소이다. 첫 발을 들여놓기가 어려웠을 뿐이다. 루비콘 강을 건너고 나자 체면불구하고 달려들었다. 순식간에 바구니는 바닥이 나버렸다. 그러나 달건 없지만 아직도 간으로 만든 파이, 메추리 파이, 훈제한 소의 혓바닥, 크라사드 종배, 폴레베크산 치즈, 빵, 과자 따위가 남아있고 식초에 절인 양파와 오이가 단지에 가득 들어있었다. 어느 여자와 마찬가지로 볼드 쉬프도 생채를 좋아하는 모양이었다. 아무리 상대편이 천한 여자일지라도 마음껏 얻어먹으면서 말을 건네지 않을 수는 없었다. 처음에는 적당히 애누리를 하면서 말을 걸었지만 의외로 얌전함으로 점점 대화가 많아졌다. 브레빌 부인이나 카레 라마똥 부인이나 처세에는 모두 능한 여자들이므로 지나침이 없도록 신경을 쓰면서 상냥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특히 백작 부인의 태도가 일품이었다. 아무런 때도 타지 않은 귀부인다운 태도로 서민적인 애교 있는 친근성을 마구 뿌리는 것이었다. 그에 반해서 몸도 억세고 친근성도 없고 무뚝뚝한 르와조 부인은 여전히 상을 찡그린 채 말도 잘 하지 않고 먹기만 했다. 화제는 자인이 전쟁에 관한 것이 되었다. 프러시아군의 잔악한 행위와 프랑스군의 용감한 활약, 화제는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이 같은 도망치는 패거리들이 타인의 용기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개인적인 체험담이 시작되었다. 볼드 쉬프는 자기가 르왕을 탈출하게 된 경위를 털어놓았는데 흔히 장녀들이 진심으로 감동한 것을 나타내고자 할 때 말에 열기를 띠게 되는 그런 어조로 자기의 진정을 토로했다. 그야 저도 처음에는 남아있을 생각이었어요. 집에 저장해둔 식량도 꽤 있기 때문에 낯선 곳으로 도망치는 것보다 적병 너든 놈 좀 먹여주는 편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놈들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버르시아 병정들을 보니까 분해서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고 나라의 수치라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난 하루 종일 울었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남자라면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창문으로 내다 보이지 않겠어요? 저 끝이 뾰족한 모자를 쓴 돼지 새끼들, 살이 찐 돼지 새끼들이 말이에요. 저는 놈들의 등을 향해 의자라도 집을 던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녀가 제 손을 꽉 붙잡더군요. 그러자 우리 집에 몰려와서 방을 빌리자는 거예요. 난 제일 먼저 들어선 놈의 모가지를 겨누고 달려들었죠. 퍼르시아 병정이라고 해서 목 졸라 죽이는데 특별히 어려운 건 없지 않겠어요? 물론 전 그놈을 해치울 생각이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떼어놓는 게 아니었어요. 이 일 때문에 전 그놈들에게 들키면 곤란한 처지에 놓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차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자 이렇게 동성하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용기에 크게 칭찬했다. 실은 그 정도 용감성을 보인 자가 일행 중에는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누구의 눈에도 그 여자가 갑자기 훌륭해 보인 것이었다.
코르뉴드는 상대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사도와도 같은 후의를 보이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신을 찬양하고 있는 신도의 말을 듣는 사제와도 같았다. 그건 그럴 수밖에. 종교가 법복을 걸친 사람의 전문 분야라면 애국심은 수염을 기른 민주주의자가 한 손에 떠맡고 있기 때문이다. 기회가 왔다는 듯이 이번에는 코르뉴드가 찌꺼리기 시작했다. 그 설교투의 의존은 매일 벽에 나붙여지는 선전비라와 똑같을 만큼 수선스러웠다. 그래도 부족했던지 끝내는 열변을 토하면서 바단계의 방탕자, 이거는 나폴레옹 3세의 별명입니다. 바단계의 방탕자를 철저히 깎아내렸다. 그러자 단박 볼드시프가 화를 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폴레옹 편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앵두보다도 빨갛게 얼굴을 붉히고 붕괴한 나머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분 대신 당신네들이 하는 걸 보고 싶군요. 아마도 형편 없었을 거예요. 아, 그랬었지. 그분을 몰락시킨 건 당신네들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당신네들 같은 게으름뱅이가 집권자가 되는 날엔 프랑스에 남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걸요? 하지만 코르뉴드는 태연했다. 여전히 남을 내려다보는 듯한 그리고 업신여기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치사한 말다툼이 금시라도 시작될 것 같은 형세를 눈치챈 백작이 가운데 끼어들어 가까스로 화가 치솟은 여자를 진정시켰다. 그는 무슨 일이든 진지한 의견은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타일렀던 것이다. 그런데 백작 부인이나 솜장수 마누라나 이 사람들로서는 당연하지만 공화제에 대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정오심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런 반면 여성의 상례로서 화려한 전체적인 정부에 대해서는 본능적인 애정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비록 창부지만 식견도 있고 생각도 자기들과 같다는 것을 알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바구니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10사람이나 되는 인원이 먹어치웠으니 바구니가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한들 별 수가 없다. 이야기는 아직 계속되고 있었지만 먹을 것을 다 먹고 난 뒤라 약간 맥이 빠진 상태였다. 날이 저물어서 서서히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주인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동안에 더욱 견딜 수 없는 것이므로 볼드 쉬프는 피둥피둥 살이 쪘건만 몸이 떨려 어쩔 수가 없었다. 브레빌 부인이 아침부터 여러 가지 숯을 갈아 넣은 휴대용 난로를 제공해 주었다. 발이 얼음같이 차갑던 차라 기다렸다는 듯이 받았다. 카레 라마동 부인과 르와조 부인은 각기 두 수녀에게 그것을 빌려주었다. 마부는 벌써 램프에 불을 켜고 있었다. 불빛에 조명되어 마차체에 묶인 말 엉덩이에서 땀이 무럭무럭 김이 오르고 있었다. 도로 양쪽의 눈도 그 강한 빛을 받고는 움직이는 반영 때문에 자꾸만 뒤로 펼쳐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마차 안은 이미 아무것도 안 보일 만큼 어두웠다. 그러자 갑자기 볼드 쉬프와 코르뉴드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기색이 느껴졌다. 르와조는 계속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수염을 기른 사나이가 당황해서 몸을 얼른 빼는 걸 본 듯 싶은 기분이 들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몸의 어느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쥐어박힌 모양 같았다. 앞길에 깨알 같은 불빛들이 나타났다. 토트업이었다. 11시간 동안 달려왔지만 말에게 여물을 먹이거나 숨을 돌리게 하느라고 4번 쉰 2시간을 합치면 모두 합해서 14시간이 걸린 셈이다. 마차는 읍내로 들어가서 코메르스 여관 앞에 멈추었다. 마차 문이 열렸다. 그러나 귀 익은 소리에 모두 깜짝 놀랐다. 긴 칼이 땅에 끌리는 소리였다. 곧 독일인 말소리가 나고 무어라고 소리쳤다. 마차는 섰지만 아무도 내리려 하지 않았다. 나가면 즉시 학살당할 걸로 생각하는 모양 같았다. 거기에 마부가 램프를 한 손에 들고 나타났다. 마차 안까지 환히 비추자 두 줄로 늘어앉은 얼굴이 겁에 질린 채 떨고 있는 게 보였다. 딱 벌어진 입, 놀람 때문에 눈알들이 튀어나와 있다. 마부 옆에 한 독일군 장교가 불빛을 받고 서 있었다. 금발에 몸이 가는 구리구리한 청년인데 코르셋을 입은 젊은 여자같이 군복이 몸에 꼭 맞았다. 납작한 방수용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있는 폼이 꼭 영국 호텔의 메센저 보이를 연상시킨다. 코 밑 수염이 일품이다. 곱고 긴 털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한없이 뻗다가 단 한 가닥의 금빛 트럭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끝났는지 모를 만큼 가늘다. 그 수염이 원인이 되어 양 입술 가장자리를 짓누르는지 그 때문에 볼은 당겨지고 입술은 맥없이 휘어져 있었다.
그 독일군 장교는 알사스 사투리가 섞인 프랑스 말로 여객들에게 마차에서 내리라고 권고했다. 무뚝뚝한 어조다. 여러분, 내리시오. 명령을 받고 맨 먼저 두 사람의 수녀가 내렸다. 성녀들인지라 무엇든지 순종하는 데는 길이 들어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백작 내외, 뒤따라 솜장수 내외가 나타나고 그 뒤에서 르와조가 자기 앞에 큰 여자를 떼밀면서 나왔다. 르와조는 발이 땅에 닿자마자 독일군 장교를 향해서 안녕하세요 했다. 인사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몸조심하려는 기분에서 나온 것인 모양 같았다. 상대편 전영군의 독일 장교는 멸시하듯 힐끗 바라봤을 뿐 대답도 하지 않았다. 볼드 슈이프와 코레누데는 출입구 가까이 있으면서도 제일 마지막에 내렸다. 두 사람 다 적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의젓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뚱뚱한 아가씨는 자제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안간힘을 썼다. 민주주의자는 불거스름한 긴 수염을 비장한 손놀림으로 훑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손이 약간 떨고 있었다. 이처럼 이 두 사람이 애써서 위엄을 유지하려는 것은 이런 경우 자기들이 다소나마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두 사람 모두 통행자들의 어설픈 무기력에 반발을 느낀 모양이다. 여자는 동행한 숙녀들보다 더욱 단호한 태도를 보이려 했고 남자는 남자대로 모범을 보일 때는 바로 이때라는 듯이 도로에 함정을 파는 일부터 시작된 자신의 저항적 사명을 일거일동에 일일이 보여주려고 했다. 일행은 여관집의 식당을 겸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러자 독일군 장교는 사령관이 서명한 여행 허가증을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거기에는 여행자의 이름과 인상,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것과 대조하여 한 사람씩 검열하느라고 꽤 시간이 걸렸다. 그러고는 좋소 하고 한마디를 무미건조하게 던지고는 어디론가 나가버렸다. 일행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여전히 배들이 고팠으므로 저녁 식사를 주문했다. 저녁 준비는 반시간쯤 걸리는 모양이라 두 사람의 하녀가 분주히 일하는 동안에 일행은 자기들이 머물 방으로 올라갔다. 방은 모두 긴 복도에 연해 있었다. 복도 막다른 곳에 유리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글자로 토일렛이라 적혀있다. 겨우 식탁에 앉으려는 참인데 여관집 주인이 나타났다. 말장소 출신인 뚱뚱한 사내다. 해수에 걸렸는지 노상 씩씩거리고 쉰 소리를 내며 목에서는 가래 끓는 소리가 났다. 그가 세상을 떠난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은 포랑비였다. 그 사내가 물었다. 저 엘리자베스 루시라는 분 계십니까? 볼드 슈이프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전데요? 그러세요? 프러시아 장교분이 시급히 할 말이 있답니다. 저한테요? 네, 당신이 엘리자베스 루시라는 아가씨라면. 그녀는 당혹하는 기색을 보였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딱 잘라 말했다. 그건 그렇지만 전 가지 않겠어요. 순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각기 모두 이 명령의 이유를 지레 짐작하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백작이 옆으로 와서 그것은 좋지 않아요. 당신이 거절하면 당신뿐만 아니라 동행한 모두에게 어떠한 난제를 들고 나올지도 모릅니다. 강자에겐 결코 그 역에서는 안 되죠. 당신이 고분고분하게 따라갔다고 해서 별로 위험한 일은 없지 않겠어요? 틀림없이 무언가 수속이 하나 누락된 정도의 일일 겁니다. 일행이 모두 백작과 소리를 같이하여 그녀를 달래거나 타이르거나 해서 겨우 그녀를 납득시켰다. 왜냐하면 여자가 무모한 짓을 해서 일이 시끄러워지면 곤란하다고 모두 자기 일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결심하고 말했다. 가긴 가겠지만 이건 모두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백작 부인은 그녀의 손을 잡고 고마워요. 모두 감사하고 있어요. 여자는 나갔다. 식사는 여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모두가 아쉬워한 것은 그녀 대신 자기가 호출되지 않은 일이었다. 사납고 성미가 급한 계집애인이 가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 만일 자기 차례가 와서 불러낸다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고 쓸데없는 핑계를 마음속에 준비해 두곤 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그녀가 돌아왔다. 화가 났는지 숨을 몰아쉬고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채 내뱉고 있었다. 그 개자식. 모두들 어찌된 일인지 알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백작이 무리하게 요청하자 아주 쌀쌀하게 대답했다. 당신들이 아실 일이 아니에요. 말하지 못하겠어요. 할 수 없이 일행은 속이 우묵한 수프 접시를 가운데 놓고 둘러앉았다. 접시에서는 양배추 냄새가 풍겨왔다. 한때 깜짝 놀랐었지만 저녁 식사는 떠들썩했다.
르와조 내외와 두 수녀는 사과주를 들었다. 맛도 좋고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를 주문하고 호르뉴대는 맥주를 시켰다. 이 사내의 맥주 마시는 폼이 특이했다. 우선 마개를 뽑아 거품이 일게 한 후 잔에 따르고 그 잔을 기울여 바라보더니 천천히 눈높이까지 들어올려서 램프의 불빛으로 그 빛깔을 감상한다. 그런 연후에 마실 때가 되면 그 좋아하는 맥주에 물이 들었는지 맥주 빛을 한 긴 수염이 너무나 좋아서 뜨는 것 같았다. 눈이 삿발뜨기처럼 언제나 곁눈질을 하는 것은 잠시도 눈을 술잔에서 떼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 태도는 오로지 술을 마시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그 직분을 다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맥주와 혁명, 그는 자기가 일생을 바친 이 두 개의 크나큰 정열 사이에 하나의 친화력 같은 것을 만들려는 속셈인 것 같았다. 이 사나이가 혁명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맥주를 맛볼 수 없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인 것 같다. 포랑비 내외는 식탁의 한 구석에서 저녁을 먹고 있다. 남편은 고장난 기관차처럼 쌕쌕거리는데 가슴 속에 통풍이 너무 잘 되어 먹으면서 찌꺼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아내는 잠시도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다. 프러시아군이 도착했을 때의 모양으로부터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를 밉살스러운 듯이 헐뜯었다. 그것도 첫째로는 돈이 들기 때문이요, 둘째로는 두 아들이 군대에 나가 있기 때문이다. 신분 높은 여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무척 좋은 모양인지 갑자기 백작 부인을 향해서 말을 걸기도 했다. 이윽고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 시국에 대한 비판을 말하려 하자 남편은 가끔 그것을 가로막으며 여보, 적당히 해두지 못해? 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랑곳 없이 짓거려댔다. 놀랄 일이 아니에요, 부인. 그 녀석들이 먹는 거라고는 감자와 돼지고기, 그 다음에는 돼지고기와 감자니까요. 게다가 얼마나 더러운지 말도 못해요. 부인 앞에서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아무데나 내 깔기는 겁니다. 예, 무엇보다도 그 녀석들이 하는 연습인가 무언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군요. 저기 저 들판에 나가 사는데 몇 시간, 며칠 동안을 계속해서 한답니다. 앞으로가 뒤로 돌아 우양우 좌양자 정말 꼴볼견 들입니다요. 그들이 논밭에 나가 일을 하거나 고향에 돌아가서 길이라도 고친다면 오중이나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부인. 군인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백성들이야말로 불쌍하죠. 이쪽은 애써서 먹여 살리고 있는데 고작 배운다는 것이 사람 죽이는 일뿐이니까. 하기야 전 배운 것도 없는 구식 여자인지 모르지만 다 자란 남자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제자리 걸음 연습 따위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요. 세상에는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갖 발견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남을 해치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래도 좋은가요? 생각해 보세요. 상대편이 퍼르시아 사람이건 영국 사람이건 폴란드 사람이건 프랑스 사람이건 사람을 죽여도 좋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 해끼친 놈에게 복수를 하면 죄가 되므로 안 된다면서 토끼 사냥이라도 나간 기분으로 우리네 자식들을 총으로 쏘아 죽여도 괜찮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더구나 제일 많이 죽인 녀석에겐 훈장까지 줍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법이 있을 수 있나요? 전 이 점을 잘 모르겠어요. 고르뉴대가 목청을 뽑았다. 전쟁도 평화스러운 이웃나라를 공격하면 야만 행위이지만 조국을 지킬 경우엔 신성한 의무입니다. 노파는 고개를 숙였다. 하기야 그렇군. 지킨다면 이야기는 다를 테죠. 그렇다면 차라리 도락으로 전쟁을 하는 임금 따위는 모조리 죽여버리면 어떨까요? 고르뉴대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는 됐어. 그렇지, 나와야지 하고 외쳤다. 카레 라마동 씨는 무슨 생각인가 잠겨 있었다. 원래 이 사나이는 유명한 장군이라며 무턱대고 존경하는 편인데 지금 이 시골 로파의 논리정연한 말을 들은 적 과연 그렇다고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말대로 이처럼 많은 사람을 놀리고 먹이는 것은 헛된 일일 뿐 아니라 유해하기조차 하다. 막대한 생산력의 낭비다. 만약 이것을 이용해서 완성까지 몇백 년을 요하는 공업방면의 대사업에 투입한다면 나라가 얼마나 번영할 것인가 그는 속으로 계산했다. 그런데 이때 르와조가 자리에서 일어나 여관집 주인 옆으로 가더니 무언가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뚱뚱한 주인은 상대방의 농담이 재밌는지 웃다가 굴럭거리다가 침을 뱉곤 하면서 커다란 배를 들썩거렸다. 결국 봄이 오면 퍼르시아 군도 물러갈 테니까 그때 보르도주를 6통 사기로 약속했다. 저녁을 마치자 모두 극도로 피곤하기 때문에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도 르와주는 무언가 생각나는 점이 있는지 아내를 재우고 나서는 열쇠 구멍에 귀와 눈을 번갈아 갖다 댔다. 그가 말하는 소위 복도의 비밀을 탐지하려는 것이다. 약 1시간쯤 지나자 오짝 소리가 들렸다. 황급히 들여다본 적 볼드 쉬프의 모습이 보인다. 하얀 레이스 장식이 달린 푸른 캐시미어 잠옷만 입었기 때문에 낮보다 더 뚱뚱해 보였다. 한 손에 촛불을 들고 복도 막다른 곳에 있는 변소를 가리는 모양 같았다. 그때 옆방문이 반쯤 가만히 열렸다. 몇 분 후에 그녀가 돌아오는 걸 보니 고런유대가 멜빵만 걸친 모습으로 뒤따라오고 있지 않은가? 두 사람은 소곤소곤 주고받더니 우뚝 멈춰섰다. 볼드 쉬프가 완강히 자기 방의 방문을 방어하고 있는 듯하다. 유감스럽게도 르와주에겐 두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나 점점 음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은 엿들을 수가 있었다. 고런유대가 열심히 졸라대고 있었다. 당신은 정말 바보로군.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잖아. 여자는 화가 났는지 코먹은 소리로 대답했다. 안 된다니까요. 그런 짓도 할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데서 그런 짓을 한다면 창피하잖아요. 하지만 사나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 이유를 물었다. 여자는 발끈 신경질을 내면서 더 큰 소리로 쏘아붙였다. 왜라뇨? 정말 깡통이시군. 한 지붕 밑에 프러시아 군인이 있잖아요. 더구나 옆방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사나이는 입을 다물었다. 비록 창녀이지만 나라의 체면을 생각해서 저기 있는 곳에서는 몸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갸륵한 자존심이 다 허물어져 가던 남자의 위신을 회복시킨 모양이다. 고런유대는 키스만 하고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다. 르와주는 굉장히 흥분했다. 열쇠 구멍에서 물러서자 방 한가운데서 깡총 뛰더니 나이트 캡을 쓰고 잠들어 있는 마누라를 깨웠다. 이불을 들치고 해골이 다 된 마누라에게 키스하며 작은 소리로 여보, 한번 어때? 집안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디선가 지하실에선지 다락에선지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에서 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한결같이 규칙 바른 굉장한 신음소리인데 둔하고 여운이 긴 소리에 주전자에 물이 끓을 때 나는 것 같은 진동이 따랐다. 여관집 주인 포랑비가 코를 골며 자는 소리인 것이다. 다음 날은 8시에 떠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각이 되자 일행은 식당 겸용의 홀에 모였다. 그런데 포장 위에 눈이 쌓인 마차만이 마당 한가운데에 외톨이로 서 있을 뿐 말도 매여 있지 않았고 마부의 모습도 보이지를 않았다. 마구간과 여물곡간, 차고 등을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마부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남자들이 총동원되어 그 주변을 수색하기로 하고 여관을 나섰다. 일행은 맞은편에 교회가 있는 광장으로 나갔다. 광장 양쪽에 늘어선 야트막한 집에는 프러시아 병정들이 들어있었다. 맨 처음 눈에 띈 병사는 감자를 벗기고 있었고 조금 더 가니 두 번째 병사가 이발소의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눈 가장자리까지 수염이 난 병사가 우는 갓난애에게 뺨을 비비고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달래며 어떻게든 울음을 그치게 하려 하고 있었다. 남편을 소집당한 뚱뚱한 농부의 아낙네들이 제 집에 유숙하는 병사들에게 손짓으로 일일이 일거리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러자 이 승리한 병사들은 온순히 장작을 패거나 수프를 만들거나 커피를 빻는 일을 한다. 다 늙은 노파의 집에 있기 때문에 오물처리까지 해주는 자도 있었다. 백작도 이걸 보고는 깜짝 놀랐다. 때마침 목사관에서 머슴이 나오기에 물어보았다. 늙은 머슴은 이렇게 대답했다. 천만에 의외로 온순한 사람들이죠. 아마 프러시아인이 아니라죠. 저도 어딘지는 모르지만 무척 먼 곳에서 왔다는 겁니다. 모두 고향에 처자식을 남겨두고 온 자들 뿐이라니. 전쟁이 재미있을 턱이 없지요. 틀림없이 고향에 남은 사람들도 울고 있을 겁니다. 전쟁 때문에 불행을 겪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저들도 마찬가지니까요. 이 고장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불평만 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못된 짓도 안 하고 저렇게 자기 집에서 하듯이 일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나으리, 가난뱅이끼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렇죠? 전쟁이야 높은 양반들이나 하고 싶어 하지요. 고런유대는 승리자와 패배자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서 되돌아가고 말았다. 차라리 여관방에 처박혀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르와주는 농담 비슷이 서방 자리를 메우고 있군 했다. 그러자 카레 라마동 씨는 거드름을 피우며 아니 속죄를 하고 있는 거요 하고 나무랐다. 그건 그렇고 아무리 찾아도 마부가 통 보이질 않았다. 겨우 읍내의 카페에 앉아있는 것을 붙잡았는데
보아하니 그 장교의 연락병과 기분 좋게 한잔하고 있는 중이었다. 백작이 따졌다. 8시에 떠날 수 있도록 일러두었을 텐데.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다른 지시를 받았습니다요. 무슨 지시인가? 떠날 수 없다고 합시오. 누가 그런 말을 했나? 프러시아군 지휘관에 있죠? 어째서? 그건 저도 모릅니다요. 알고 싶으시면 가서 물어보시죠. 저야 떠나지 말라니까 떠나지 않을 뿐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지휘관 자신이 그렇게 말하던가? 아닙니다요, 나리. 여관집 주인이 그런 지시를 받았다면서 전달하더군요. 언제? 간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였었죠. 근심스러워진 세 사람은 서둘러 되돌아왔다. 급히 포랑비 영감을 만나려 했지만 하녀가 말하기를 주인은 천식 때문에 10시 전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불이라도 나면 모를까 그 이전에 깨우는 것을 엄하게 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직접 장교를 만나야 하는데 이것은 한 지붕 밑에 있으면서도 불가능한 일이다. 포랑비 영감만이 민간인의 용건으로 장교에게 말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여자들은 각기 제 방에 틀어박혀서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냈다. 코로뉴대는 불이 훨훨 타오르고 있는 홀의 커다란 난로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곳으로 작은 탁자 하나를 가져오게 하고 맥주 한 병을 시켰다. 그런 연후에 천천히 파이프를 꺼냈다. 코로뉴대에게 봉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조국에 봉사하는 것이 되기라도 하는 듯이 보이는 이 파이프는 민주주의자들 사이에 본인 못지않게 존경을 모으는 물건이었다. 반들반들 길이던 메숑 파이프는 주인의 이빨처럼 거무스름했다. 냄새나 윤기, 구부러진 모양이 더할 나위 없이 일품이고 손에 익어서 주인의 인품에 없어서는 안 될 빛을 더하고 있었다. 이는 그처럼 난로 앞에 앉아서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는가 하면 맥주잔 위에 덮인 거품을 유심히 바라보곤 했다. 이었고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잠옷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살이 없는 길다란 손가락을 기름때가 묻은 머리카락 속에 집어넣고는 거품 묻은 수염을 빠는 것이었다. 르와즈는 발이 저린 걸 풀고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실은 그 주변의 소매상들에게 포도주를 팔러 갔다. 백작과 솜장수는 정치 이야기를 시작했다. 두 사람 다 프랑스의 미래를 점치려는 것이었다. 한 사람이 오를레앙가의 천하가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하면 한 사람은 미지의 구세주의 출현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프랑스라는 나라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호련히 영웅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뒤게크랭이라든가 잔다르크, 나폴레옹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 아, 황태자가 그렇게 어리지만 않았었던들. 코로뉴대는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며 운명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한 사람뿐이라는 듯이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온 방안이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10시를 치자 포랑비 영감이 나타났다. 재빨리 붙잡고 물어보았으나 이 사나이는 똑같은 말을 단 하나 틀리지 않고 되풀이할 뿐이었다. 장교가 말하더군요. 포랑비 씨, 내일 이 여객들의 마차에 말을 매지 못하게 하시오. 내 명령이 있을 때까지 떠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좋소. 라고요. 그래서 장교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백작의 명함에다 카레라마똥 씨까지 자기의 이름과 직함을 써서 가져가게 했다. 프러시아군 장교는 식사를 마친 후에 즉 1시경이라면 두 사람과 만나 주겠노라고 회답해왔다. 여자들도 모습을 나타냈다. 모두들 여간 근심되는 게 아니었지만 음식만은 조금씩 먹었다. 볼드 쉬프는 몸이 불편한지 대단히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설 무렵에 연락병이 부르러 왔다. 르와조도 두 사람과 함께 가기로 했다. 이 교습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 코르뉴대까지 끌고 가려 했으나 그는 독일놈과는 절대로 상관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맥주 한 병을 더 시키더니 난로 앞에 주저앉아 버렸다. 2층으로 올라간 세 사람은 이 여관에서 제일 좋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장교는 두 다리를 난로 위에 얹고 걸상에 몸을 젖힌 채 길다란 사기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빛깔이 혼란한 실내복을 걸치고 있는데 아마도 저속한 취미를 가진 시골 신사가 입다가 벗어놓은 것을 텅 빈 그 집에서 훔쳐온 것임에 틀림없다. 장교는 일어나려고도 인사를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뒤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군인은 승리하면 반드시 오만해지는데 이 장교 따위가 가장 적합한 표본일 것이다. 잠시 기다리게 하고 나서 겨우 장교가 입을 열었다. 무슨 용무죠? 백작이 입을 열고 저희들은 여행을 계속하고 싶습니다만 안 돼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을까요? 내가 출발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요.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당신네 군 사령관으로부터 디앱까지 가는 여행 허가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토록 엄중한 취급을 받아야 할 잘못은 없는 줄 압니다만 내가 출발시키고 싶지 않다. 그것뿐이요. 그만들 돌아가시오. 세 사람은 인사를 하고 물러나왔다. 암담한 오후였다. 독일놈의 그 고집을 아무래도 알 수가 없었다. 어쩌다가 엉뚱한 생각이 떠올라서나 머리만 어지러울 뿐이었다. 일행은 부엌에 딸린 홀에 모여 앉아 이러커니 저러커니 의논을 했으나 결국 어처구니 없는 데까지 상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끝이 없었다. 어쩌면 인질로 잡아둘 셈인지도 모른다. 허나 그건 뭐 때문에? 혹은 포로로서 데려갈 작정인가? 아니야. 그것보다는 막대한 몸값을 요구할 속셈인지도 모르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사람들은 크게 당황했다. 부자일수록 놀람이 커서 벌써 저 뻔뻔스런 독일 군인 앞에 목숨 대신에 금화가 잔뜩 든 부대를 산더미같이 쌓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재산을 감추고 자기들을 가난뱅이, 그것도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털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럴듯한 거짓말을 찾아내고자 각기 머리를 짰다. 르와조는 시계줄을 풀어서 호주머니에 넣었다. 날이 저물수록 근심은 늘어갈 뿐이었다. 램프에 불은 켜졌지만 저녁 식사까지는 아직 2시간이나 남았으므로 르와조의 아내가 트럼프 놀이를 하자고 제안했다. 좋았어.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아 모두 찬성했다. 코르뉴대까지 순순히 파이프의 담뱃불을 끄고 내기에 끼어들었다. 백작이 카드를 돌렸다. 볼드 쉬프가 단번에 어떤 패를 잡고 말았다. 점점 승부에 열중할수록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근심이 엷어졌다. 그런데 르와조 내외가 짜고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을 코르뉴대가 발견했다. 식탁에 앉으려고 하는데 포랑비 영관이 다시 나타나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버르시아 장교가 엘리자베스 루시아 양의 생각이 달라졌는지 어떤지 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볼드 쉬프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서 있었다. 그 새파란 얼굴이 벼랑간 새빨개지는가 싶더니 분통이 치밀어 숨이 차서 말도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요란한 소리가 폭발했다. 가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 더럽고 치사한 바람둥이에게, 구더기 같은 놈에게, 개도 안 물어갈 놈에게 난 절대로 싫다고, 누가 뭐래도 싫다고 말해주세요. 그래요. 절대로 그렇고 말고요. 뚱뚱보 주인은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모두 볼드 쉬프를 둘러싸고 전날 밤 장교에게 불려간 이유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퍼부었다. 처음에는 그녀도 입을 꼭 다물고 있었으나 결국 화가 치밀어 큰 소리로 외치고 말았다. 그놈이 뭘 요구했느냐고요? 그놈의 요구는 저보고 잘하는 거예요. 노골적인 말이었으나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만큼 일행의 분노는 치열했던 것이다. 코르뉴대는 맥주잔을 힘껏 테이블에 놓다가 산산조각으로 깨뜨리고 말았다. 이 무례한 군인에 대해 비난의 아우성이 일어났고 그것은 분노의 폭동이 되어 일치단결해서 끝까지 저항하려는 기세가 되었다. 마치 그녀에게 요구된 것이 자기들에게까지 요구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백작은 입맛이 쓴 듯 독일 놈들이 하는 짓은 예전의 야만족과 하등 다름이 없다고 극언했다. 특히 여자들은 볼드 쉬프에게 뜨거운 동정을 표시했다. 식사 때만 나타나는 수녀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노가 가시자 일행은 식탁 앞에 앉아서나 말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여자들은 일찍이 물러나고 남자들만이 담배를 피우면서 트럼프 놀이를 했다. 거기에 포랑비 영감까지 한몫 끼게 했는데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장교가 제안한 난제를 철회시킬 방법을 요령껏 알아내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사나이는 트럼프에만 정신이 팔려서 남의 말은 듣지도 않았고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되풀이해서 자자 모두 노름이나 합시다 하고 대단한 열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 바람에 가래를 뱉는 것도 잊고 있어서 이따금 가슴 속에서 풍금 소리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났다. 숨이 턱에 찬 패는 천식이 바르는 온갖 음계를 다 연주한다. 장중한 음색에서 어린 수탈기 지르는 목신 소리에 이르기까지. 마누라가 졸려서 못 견디겠다고 하면서 데리러 왔지만 영감은 2층으로 갈 것을 거절했다. 할 수 없이 마누라는 혼자 자러 가고 말았다. 왜냐하면 마누라는 언제나 아침 일찍이 햇님과 함께 일어나는 아침패였지만 영감은 상대만 있으면 매일 밤이라도 꼬박 세우는 밤패였기 때문이다. 그는 마누라의 등 뒤에서 여보 내 밀크 쉐이크를 불에 올려놨소? 하고 외치고 나서 다시 노름에 덤벼들었다.
이 사나이로부터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음을 알자 사람들은 밤이 깊은 것을 핑계 삼아 각기 잠자리로 물러갔다. 그 다음날도 꽤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무언가 떠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생각이 거기 미치자 이런 싸구려 여관에 하루라도 더 묵는다는 것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지겨웠다. 한시바삐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말은 여전히 마구간에 매여 있었고 마부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실망한 사람들은 할 일 없이 마차의 주위를 맴돌았다. 아침 식사도 처량했다. 거기에는 볼드 시프에 대한 일종의 냉정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하룻밤을 자고 나서 그런지 모두의 생각도 약간씩 달라진 것 같았다. 지금에 와서는 이 아가씨를 원망하고 있는 편이었다. 왜 프러시아 장교의 방에 아무도 모르게 가주지 않는 것일까?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닌가? 첫째, 누가 그것을 안단 말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행에게 의외로 희소식을 가져다 주면 얼마나 좋은가? 함께 가는 사람들이 딱해서 왔느라고 장교에게 말한다면 자기의 체면도 깎이지 않을 게 아닌가? 더구나 그런 일을 마다할 만큼 의젓한 인품도 아닐 텐데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오후에는 답답할 정도로 지루해서 모두 백작의 제안으로 근처를 걷기로 했다. 제각기 옷들을 두툼하게 끼어 입고 그들은 한때를 이루어 밖으로 나갔다. 코르뉴대만은 불 옆에 있는 편이 좋다고 해서 남았고 수녀들은 교회나 신부를 방문하겠다고 해서 끼어들지 않았다. 날씨가 추워서 코와 귀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발도 시려서 걷기에 고통스러웠다. 이윽고 들판이 보였으나 끝없이 전개되는 눈 경치가 소름이 끼칠 만큼 황량해서 일행은 속까지 얼어붙는 듯 했다. 그래서 쫓기듯이 되돌아오고 말았다. 여자 넷이 앞장을 서고 남자 셋이 조금 떨어져서 뒤따랐다. 르와조는 일행의 속셈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아닌 밤에 홍두깨식으로 그 계집년이 언제까지 우리를 이런 구렁텅이에 잡아 매둘 셈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백작은 과연 이같이 뼈아픈 희생은 여자가 자청해서 나서지 않는 한 옆에서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카레 라마동 씨는 만일 프랑스군이 소문대로 디에베에서 반격을 감행한다면 양군이 충돌할 것은 아무래도 도트일 거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자 두 사람은 갑자기 불안해졌다. 걸어서 도망칠 수 있을까요? 하고 르와조가 물으니 백작은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설마 이 눈 속에 여자를 데리고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소? 곧 추격당해 10분도 못 가서 잡힐 거요. 결국 포로가 되어 독일군의 희롱거리가 되는 게 고작이지요. 정말 그랬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자들은 의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왠지 서먹해서 잘 풀리지는 않았다. 한길 저편에 불쑥 그 장교가 나타났다. 온통 흰 눈을 배경으로 해서 그의 날씬한 몸매가 뚜렷이 떠올라 보였다. 갓 닦은 구두를 더럽히지 않으려면 그렇게 되는지 군인 특유의 팔자걸음으로 이쪽을 향해 오고 있었다. 지나는 길에 여자들을 향해서는 인사를 했지만 남자들에게는 오만한 눈초리로 노려보기만 했다. 이 편에서도 기가 죽지 않으려고 모자조차 벗지 않았으나 르와조만이 약간 머리에 손을 가져갔다. 볼드 시프는 귀까지 빨갛게 붉혔다. 새 마님들은 장교가 놀이객감으로 여기는 여자와 함께 걷고 있는 걸 들켜서인지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화제는 자연히 장교의 풍채에 용모가 되었다. 많은 장교를 알고 있고 감시관도 있는 카레 라마동 부인의 말에 의하면 그리 흔한 인품이 아니라는 것. 다만 프랑스 사람이 아닌 것이 유감일 뿐이며 만일 그가 프랑스 사람이라면 미남 경기병 장교로서 여자들한테 귀염을 받을 게 틀림없다고 장담했다. 여관으로 돌아와서는 뭘 내야 좋을지 몰랐다. 하찮은 일에도 험악한 말들이 오고 갔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 이내 끝이 났다. 각기 제 방으로 올라갔는데 잠이라도 자서 시간을 보낼 생각에서였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사람들은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무척 피로한 표정이고 기분도 울적해 보였다. 여자들은 볼드 쉐이프에게 말도 걸지 않았다. 종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세례식이 있는 모양이다. 이 뚱뚱한 창부에게도 아이 하나가 있는데 이보트의 농가에 맡겨두었다. 1년에 한 번쯤이나 만날까? 평소에는 생각하는 일도 없었지만 지금 누구네 집 아이가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의식에는 꼭 참석하고 싶었다. 볼드 시프가 밖으로 나가자 남은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각기 의자를 끌어당겨 머리를 맞대었다. 이 정도에서 무슨 결말이든지 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르와조의 머리에 묘안이 떠올랐다. 즉 장교를 만나서
볼드 쉬프만 뒤에 남겨두고 다른 사람들은 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자는 의견이었다. 이번에도 포랑비 영감이 심부름꾼으로 나섰지만 간지 얼마 안 되어 곧 돌아왔다. 이 독일 장교는 인간의 본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전혀 상대를 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한 전운을 잡아두겠노라고 주장하더란다. 때마침 르와조 부인의 천한 근성이 폭발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데서 늙어 죽을 수 없잖아요. 어느 남자하고나 그 짓을 하는 건 장녀의 직업이 아니에요. 새삼스레 가릴 게 뭐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부인, 르왕에서는 아무하고나 붙었답니다. 마부든 뭐든 정말이에요. 부인, 현층에 다니는 마부인걸요? 난 다 알고 있어요. 상대한 남자가 우리 집에 술을 사러 오는 녀석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경에 처한 이 마당에 얌전만 빼고 있잖아요. 장녀 같은 년이. 그래도 난 그 장교가 꽤 점잖다고 생각해요. 아마 오랫동안 굶주렸을 테죠. 그러던 터에 우리 세 사람이 쫙 나타났거든요. 그야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알고 있을 테지만 그 점만 확실히 구별을 짓고 소문난 계집으로 만족하겠다니까 말이에요. 말하자면 유부녀에겐 신뢰되는 짓을 않겠다 그 말이죠. 하지만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면 그 말 한마디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신분이거든요.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우리를 겁탈할 수도 있답니다. 그 말을 들은 두 여자는 몸서리가 쳐졌다. 아름다운 카레 라마동 부인의 눈은 반짝 빛났는데 안색이 좀 파리한 것은 당장 그 장교한테 겁탈이라도 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라. 옆에서 의논을 하고 있던 남자들도 바싹 다가왔다. 흥분한 르와조는 당장이라도 그 장년연의 손발을 묶어서 적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했고, 그래도 백작은 3대나 계속 대사를 배출한 가문의 출신이라 외교관답게 어디까지나 기교적인 솜씨를 보여 이렇게 말했다. 자기 스스로 그럴 마음이 들도록 작용을 해야지요. 그래서 모두 음모를 꾸몄다. 여자들은 이 말을 맞대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런 가운데 남녀가 각기 서로의 의견을 털어놓았다. 그렇다고 해서 경박한 말이 튀어나온 건 아니었다. 특히 부인들은 더없이 외설스러운 극단적인 말을 해야 할 때도 말씨에 신경을 써서 품위 있고 부드러운 표현을 골라 했다.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서 얼띤 소리라고는 않기 때문에 딴 사람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통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상류 부인들이 제 몸을 감싸고 있는 수치심이란 베일은 표면뿐인 얇은 것에 불과하다. 한꺼풀 벗기면 이상 야릇한 정사에 흥분과 흥미를 느끼는 심정이 여실히 보인다. 익숙하게 남의 비밀을 입길에 올리는 품이란 심통 사나운 요리사가 타인의 음식을 만들면서 코를 푸는 것과 별 다름이 없으리라. 아무래도 흥미있는 이야기라서인지 자리는 저절로 명랑해졌다. 백작이 좀 노골적인 농담을 했지만 표현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저 웃고만 있었다. 때는 왔다는 듯이 이번에는 르와조가 조금 더 음탕한 이야기를 했으나 이 말에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도리어 르와조의 아내가 아까 표명한 저 상스러운 사고방식, 이것이 저 여자의 직업이고 보면 저 남자는 좋고 저 남자는 싫다고 가릴 게 뭐람 하는 생각이 모두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탓일 것이다. 귀여운 카레 라마동 부인은 자기라면 차라리 저 장교로 만족하겠는데 하는 표정을 지었다. 사람들은 마치 요새나 공략하듯 꼼꼼히 포위 공격 준비를 했다. 각자 모두 자기가 해야 할 역할과 의거할 논법, 실행해야 할 수단을 정했다. 이 산 육체의 아성을 강제로 문을 열게 하여 그 안에 적이 쳐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격과 기습, 속임수의 차례를 정했다. 그러나 코르뉴대만은 시종일관 모르는 척하며 관여하지 않았다. 업무에 열중하다 보니 볼드 쉬프가 돌아온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백작의 낮은 설로 쉬 해서 얼굴을 드니 눈앞에 그녀가 서 있는 게 아닌가? 갑자기 물을 뿌린 것처럼 조용해졌다. 어색해서 잠시는 말을 걸 수조차 없었다. 누구보다도 사교적인 외교에 능숙한 백작 부인이 가면적인 말로 물었다. 세례식 재미있던가요? 뚱뚱한 아가씨는 아직도 흥분이 가시지 않았는지 교회에서 본 것과 들은 것을 남김없이 이야기했다. 사람들의 용모, 태도에서부터 교회의 모양까지, 그리고 덧붙여서 가끔 교회에 가는 것도 좋은 일이군요 했다. 어쨌든 점심때까지는 부인들도 참아가면서 이 여자를 친절히 대해주었다. 그녀가 자기들의 충고를 신뢰하고 순순히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점심 식탁에 앉자마자 파상 공격이 시작됐다. 먼저 희생정신에 관한 요령을 잡을 수 없는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과거의 예를 인용해서 주디트와
호로페르네스의 이야기도 나오고 무엇을 생각했는지 크르리스와 섹스투스에게로 옮기는가 싶더니 다음번엔 클레오파트라가 되었다. 클레오파트라가 적의 장군들을 차례로 자기 침실에 끌어들여 전부 노예처럼 길을 들이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이것을 계기로 무식하기 짝이 없는 백만장자가 생각해낸 황당무계한 역사가 튀어나왔다. 로마 여성들이 카푸아로 몰려가서 정복자인 한니발과 부하 장병들을 어떻게 농락했는가? 제 몸뚱이를 싸움터로 삼고 무기와 전략으로 삼아서 쳐들어오는 적병을 막아낸 여인들. 조국을 위해서라면 더러운 남자든 싫은 남자든 눈을 딱 감고 안아들여서 적의 목을 베었다는 여자들. 복수와 충의를 위해서 재청조를 희생시킨 여자들. 그들이 열거한 것들 모두가 이런 여걸들의 이야기뿐이었다. 그뿐인가? 영국 명문 출신의 여자가 보나파르토 나폴레옹에게 옮겨줄 작정으로 제 몸에 무서운 전염병을 접종시켰으나 잠자리했던 순간 보나파르토가 갑자기 임포텐스가 되는 바람에 위기를 모면했다는 따위 등의 애매한 이야기까지 나왔던 것이다. 그 말투는 어디까지나 점잖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이야기였으나 듣는 사람을 복돋기 위해서 군데군데에 적당한 대목이 끼어 있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이 세상에서 여자의 유일한 의무는 끊임없이 제 몸을 희생하는 일이요. 군인의 요구를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줘야 할 것처럼 생각되었다. 두 수녀는 무언가 깊은 명상에 잠겨 있어서 이런 이야기 따위는 전혀 듣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았다. 볼드 쉬프도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오후에는 내내 그녀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었다. 다만 지금은 그녀를 부인이라 부르지 않고 마드모아젤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었다.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 이 여자가 지금까지 앉아있던 존대받는 위치가 너무 높았으므로 다시 끌어내려서 본래의 비천한 위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으리라. 때마침 수프가 나왔다. 포랑비 영감이 나타나서 전날 하던 말을 되풀이하였다. 프르시아 장교님이 엘리자베트 루시아 양에게 생각이 달라졌는지 어쩐지 물어오라고 합니다. 볼드 쉐이프는 딱 잘라 대답했다. 전 싫어요. 그런데 점심때가 되자 사람들이 단결력에 이상이 생겼다. 러와주까지 3번이나 실언을 했다. 각기 뭔가 그럴듯한 예가 없을까 하고 머리를 짰으나 통 찾아낼 수가 없었다. 이때 마침 백작 부인이 나이든 수녀를 잡고 옛 성자가 행한 위대한 행적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제 딴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종교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성자 중에 세속인의 눈에는 죄로밖에 비치지 않은 행위를 범한 자가 꽤 많았다. 그럼에도 교회는 그것이 신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행한 일이라는 구실로 그와 같은 커다란 죄를 마구 용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은 정말 유력한 논거이므로 백작 부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용했다. 어쩌면 이것은 이심전심이라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법의를 걸친 성직자가 곧잘 저지르는 친절한 마음에서였는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마음이 무심하게 물어보았다가 이런 수확을 얻었는지 모르나 여하튼 이 늙은 소녀가 이 업무에 강력한 뒷받침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었다. 마음이 약한 수줍은 수녀라고 생각했었는데 수다스럽고 분별 없는 억센 여자였던 것이다. 적어도 신학적인 어려운 이론에 천착하는 여자는 아니었다. 그녀의 교리는 철석 같았고 신앙은 삐끗도 하지 않았으며 양심에는 추호의 불안도 없었다. 신의 명령이라면 아버지든 어머니든 대번에 죽였을 테니까. 아브라함의 희생점은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만 훌륭하다면 신의 뜻을 배반할 우리는 없다고 독단하고 있는 것이었다. 백작 부인은 뜻밖에도 자기의 동조자를 얻었으므로 그 신성한 권위를 재빨리 이용해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격언을 납득이 갈 만큼 부연시켰던 것이다. 백작 부인은 수녀에게 일부러 물었다. 그럼 수녀님, 동기만 훌륭하다면 하나님은 어떤 수단이나 행위도 용서해 주신다 그 말씀인가요? 그야 물론이죠 부인. 본래는 악한 행위일지라도 행하는 마음에 따라서 훌륭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두 여자는 이런 투로 이야기를 진행시켜서 신의 의지를 멋대로 탐색하거나 신의 심판을 추측했다. 급기야는 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엉뚱한 일에까지 신을 결부시켰다. 만사는 교묘하게 북신한 너울이 씌워졌다. 그럼에도 이 두근을 쓴 성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장녀의 노골적인 저항의 구멍을 뚫어가고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말이 약간 빗나가서 묵주를 늘어뜨린 수녀는 자기가 속한 종파의 수녀원의 일이나 수녀 원장에 관한 일, 자신에 관한 일,
심지어는 귀여운 동료 수녀인 상니세포르의 일까지 이야기했다. 자기네 두 사람이 르와브르로 가는 것도 천년두에 걸린 수백 명의 병사들을 병원에서 간호하기 위해 불려간다고 말했다. 그 불쌍한 병사들의 모습을 눈에 보이듯 그려 보이고 정세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런데 이처럼 저 퍼르시아 장교의 고집 때문에 발이 묶였으니 구제할 수도 있는 프랑스 병사들을 그런 줄 알면서도 죽게 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래 병사를 간호하는 것은 그녀의 전문이었다. 크리미아에도 이탈리아에도 오스트리아에도 종군한 일이 있으며 일단 전쟁 이야기만 나오면 단박 저 용감무상한 종군 수녀가 되는 것이었다. 싸움터를 쫓아다니며 비오듯 퍼붓는 폭탄 속에서 부상병을 구조하거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거친 고참병을 말 한마디로 억누르는 데는 이골이 난 종군 수녀인 것이다. 상처와 구멍투성인 얼굴까지 전쟁의 참화를 열심히 말해주고 있었다. 모든 일은 제대로 되어갔다. 수녀가 말한 다음에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정도로 감명 깊었다. 식사를 마치자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급히 제 방으로 올라갔다. 다음날 아침에는 꽤 늦은 연후에야 내려왔다. 점심 식사는 조용히 마쳤다. 전날 밤에 뿌린 씨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시간을 주려는 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백작 부인은 산책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백작은 각본대로 볼드 쉬프의 팔을 잡고 두 사람만 뒤에 처져서 걸었다. 백작은 그녀를 향해서 아버지와도 같은 다정한 그러나 어느 구석엔가 멸시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신사가 그런 종류의 여자를 상대해서 말할 때 쓰는 그런 말투였다. 그녀를 나의 귀여운 딸이라고 부르면서도 자기의 확고한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며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벼랑간 백작은 문제의 핵심을 말했다. 그럼 당신은 우리를 이곳에 묵고두는 편이 좋다고 말하는 건가? 퍼르시아군이 후퇴할 땐 우리뿐만 아니라 당신도 욕을 볼 게 틀림없는데 그래도 아직 당신이 그 사내를 잠시 기쁘게 해주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건가? 이제까지 당신이 그런 일을 이따금 해온 일인데도. 볼드 쉬프는 대답하지 않았다. 백작은 그녀에게 온정을 표시하고 도리를 다해서 감정을 피력하며 채근했다. 백작은 필요에 따라서는 은근한 의조로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 말도 사양하지 않았지만 최후의 선만은 유지하여 백작각하임을 잊지 않았다. 백작은 그녀를 지켜 세우고 이 시점에서 자기들을 위해 힘써주면 얼마나 고마우냐고 말했는가 하면 갑자기 천한 말투로 내려서 아가씨 생각 좀 해봐요. 녀석도 당신과 같은 미인을 맛보면 고국에 돌아갔을 때 자랑거리가 될걸? 미안하게도 녀석들 나라엔 당신 같은 미인이 흔치 않을 테니까. 그러나 볼드 쉬프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을 다문 채 일행을 뒤따라갔다. 여관에 돌아오자 그녀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는데 그러고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어떻게 할 예정인지 사람들의 불안은 절정에 달했다. 더 이상 그녀가 거부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모두 멍청하니 기다리고 있는데 포랑비 영감이 들어와서 루시의 양은 몸이 불편하니까 먼저 식사를 덜라고 말했다. 모두 귀가 솔깃했다. 백작은 주인 곁으로 다가가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잘 돼 가오? 그런 것 같습니다. 말로 할 수는 없는 일이라 백작은 일행을 향해서 그저 고개만 끄덕여 보였다. 순간 안도의 한숨이 모든 가슴에서 새어나오고 얼굴에는 기뻐하는 빛이 나타났다. 르와조는 자기도 모르게 됐어. 이 집에 샴페인 있으면 내가 한턱 내지 하고 외쳤다. 그 말을 듣고 여관 주인이 주문받은 술을 4병이나 들고 나타났으므로 르와조 부인은 얼굴이 파래졌다. 모두가 갑자기 의기투합해서 수다스러워졌다. 묘하게 기분이 들떴다. 카레 라모동 부인이 미인인 것을 백작은 처음으로 알아차린 모양 같았다. 솜장수는 솜장수대로 계속 백작 부인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다. 이야기는 활기를 떼었고 서툰 재담과 독설로 범벅이 되었다. 벼랑간 르와조가 불안하게 상을 찡그리더니 두 손을 들고 쉬 하고 외쳤다. 좌중은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놀란 것보다도 말만 듣고도 급에 질린 것이다. 회심의 미소를 지은 르와조는 손짓으로 조용히 했다. 귀를 모으고 눈을 천정으로 향한 채 재차 엿듣는가 싶더니 평상시의 목소리로 돌아가서 안심하세요. 만사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모두 알 수 없다는 듯이 애매한 표정들을 짓고 있었으나 곧 희죽희죽 웃었다. 15분쯤 지나자 르와조는 또 똑같은 익사를 떨었는데 하룻밤 동안에 이것을 몇 번 되풀이했는지 모른다. 그럴 때마다 2층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신용을 하고
그 시대의 행상인 근성을 드러내어 천한 재담을 섞어가며 충고 비슷한 말을 했다. 그런가 하면 가끔 매우 슬픈 표정이 되어 사그라드는 목소리로 불쌍한 건 그 계집애죠 하기도 하고 녹이 등등하여 이를 악물고 거지 같은 프러시아 놈 두고 보자 하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중얼댔다. 모두가 잊을 만한 때가 되면 갑자기 그만해 그만 잘 울리는 목소리로 이 말을 몇 번 반복하고 나서 이번에는 혼자말 하듯 별 수가 없지. 그녀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기로 하지. 그놈이 죽이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어느 것이나 악취미의 농담뿐이었으나 그래도 모두 떠들면서 좋아했다. 화내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생각컨대 붕괴한다는 것도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때와 장소에 따르는 모양이다. 게다가 어느 사이에 좌중에 떠드는 분위기가 짙은 음란한 기분이 된 탓도 있을 것이다. 디저트가 나올 무렵이 되자 여자들까지 품위와 재치가 있는 말로 2층에서 벌어지는 일을 암시했다. 모두 눈에 광채를 띠고 술도 상당히 마셨다. 백작은 탈선이 정도를 지나쳤을 때에도 평소의 점잖은 태도를 잃는 일 없이 현재의 자기들의 기쁨을 북극에서 난파하고 겨울에 갇혔던 선원들이 겨우 남쪽에 가는 항로가 열린 것을 알았을 때의 기쁨에 비유했다. 그 말은 가르침을 받았다. 르와조는 꽤 취한 모양으로 샴페인 잔을 한 손에 들고 일어서더니 우리들의 해방을 축하해서 건배했다. 전원에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다. 수녀들까지 부인들의 권유에 못 이겨 거품이는 술에 입술을 댔지만 두 사람 다 난생 처음이라 깜짝 놀랐다. 라무네와 비슷하지만 술쪽이 훨씬 맛있는 것 같다고 했다. 르와조가 이 장소의 들뜬 분위기를 대변해서 말했다. 피아노가 없어서 유감이군. 카드리유를 출 수 있을 텐데. 코르뉴대는 아까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몸도 움직이지 않았다. 무언가 심각한 생각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가끔 더 길게 길을 생각으로 있는 긴 수염을 자포자기로 잡아당기고 있었다. 겨우 12시가 되어 이제부터 흥이 나려던 참인데 취해서 비틀거리는 르와조가 갑자기 코르뉴대의 배를 툭 치면서 빠른 말로 어떻게 된 셈이야 선생. 오늘 저녁은 영 기분이 좋지 않으시군. 끽소리도 하지 않으니 했다. 그러자 코르뉴대는 머리를 번쩍 들고 무서운 눈으로 사람들을 노려보더니 내뱉었다. 한마디 해두거니와 당신들이 한 짓은 정말 치사한 일이야. 말을 마친 그는 문을 향해 가다가 다시 한번 정말 치사한 일이라고 되풀이하고 나서 사라져버렸다. 순간 사람들은 등골이 오싹했다. 르와조는 깜짝 놀라서 잠시 멍했으나 곧 침착을 되찾고 벼랑간 우스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몸을 뒤틀면서 소리쳤다. 여봐, 질투하지 말라고 선생. 위층에 있는 치들은 젊은 연놈들이니 당신이 참아야지. 아무도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자 르와조는 그 복도의 비밀을 폭로했다. 좌중에서는 왈칵 웃음이 터져나왔다. 부인들도 흥겨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백작도 카레라마동 씨도 너무 웃어서 눈물까지 흘렸다. 설마 그럴 리가 하고 생각하면서도 웃음이 복받쳤다. 대체 그게 정말입니까? 그 양반이 그랬다는 게? 이 눈으로 봤다니까요. 여자가 왜 마다했죠? 프러시아 놈이 옆에 있는 데서 싫다는 거예요. 설마라뇨? 내가 보증합니다. 백장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소음장수는 두 손으로 뱃살을 움켜쥐고 있었다. 르와조는 계속했다. 그러니까 선생은 오늘 밤의 일이 재미있기는커녕 죽을 맛이지요. 세 사람은 다시 웃었다. 이제는 숨이 척이 차서 괴롭기까지 했다. 이 정도에서 막판이 되었다. 르와조의 마누라는 본래 심통사나운 여자라 잠자리에 들 참이 되어 남편을 붙잡고 카렌 마라동 부인의 욕을 해댔다. 그 금방진 여자가 오늘 저녁 웃긴 웃었지만 아무래도 속에 무언가 있는 그런 웃음을 웃더란 이야기였다. 여보, 여자랑 군인에게 한번 반하면 프랑스 사람이건 프러시아 놈이건 아무래도 좋은가 봐요. 기가 막혀. 이날 밤은 복도의 어둠이 밤새도록 수렁거렸다. 숨소리 같기도 하고 맨발로 걷는 소리 같기도 하고 나직이 삐적거리는 소리 같기도 한 이상 야릇한 소리였다. 모두 밤이 이석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듯 문지방 밑으로 늦게까지 불빛이 새어 나왔던 것이다. 샴페인 탓인지도 모른다. 샴페인을 마시면 잠이 안 온다니까. 날이 새자 겨울날이 밝은 햇살이 비쳐서 하얀 눈이 눈부실 정도로 빛났다. 밖을 내다보니 마차에 말이 메어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얀 비둘기떼가 장밋빛 눈에 까만 동공을 보이며 두터운 깃털에 쌓인 가슴을 편 채 천천히 6필의 말다리 사이를 아장대고 있었다.
실은 이 근처에 흩어진 김이 오르는 말동 속에서 자기 먹이를 찾고 있는 것이다. 마부는 양털을 두른 채 마부석에 올라앉아 파이프를 피우고 있었다. 여객들도 얼굴을 빛내면서 각자 도시락을 분주히 챙기고 있었다. 이제 불더 쉬프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녀가 나타났다. 창피한 지 좀 기가 죽은 모양이었다. 조심스레 일행을 향해서 걸어왔지만 이쪽은 약속이 난 듯이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채 했다. 백작은 그드름을 피우며 아내의 팔을 잡자 그녀는 엄오하듯 하며 이 더러운 창부로부터 떼어놓았다. 불더 쉬프는 놀라서 우뚝 섰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소음장소 안에 옆으로 다가서며 얌전하게 작은 소리로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부인? 그러나 상대편은 터무니없는 사람에게 인사를 받았다는 표정을 짓고 귀찮다는 듯이 고개만 까딱해 보였다. 모두들 분주한 채 하며 마치 그녀가 치마 속에 병균이라도 넣어온 것으로 생각하는지 될 수 있는 한 멀리 떨어지려 했다. 그러는 동안에 우르르 마차를 향해서 달려갔으므로 그녀도 혼자 뒤따라 전에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말없이 앉았다. 모두들 그녀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르와조의 아내는 저만큼 떨어져서 밉살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남편을 향해 작은 소리로 소곤거렸다. 저 여자 옆에 앉지 않게 되어 다행이군요. 육중한 바퀴가 움직이자 여행은 다시 시작되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아무도 말이 없었다. 불더 쉬프는 눈도 들지 못했다. 그녀는 자기 주위에 있는 자들이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그뿐 아니다. 이 사람들의 말수단에 넘어가서 저 퍼르시아 장교의 팔에 안겨 키스로 몸을 더럽혔다고 생각하니 부끄럽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백작 부인이 카레 마라동 부인 쪽을 향해 겨우 이 답답한 침묵을 깨뜨리게 되었다. 저 데토레르 부인을 알고 계시죠? 네, 제 친구인걸요. 정말 예쁜 분이세요. 부러울 정도예요. 본래 재능이 있는 데다 수양을 많이 쌓았거든요. 철저한 예술가라면 그분을 가리키는 말일 거예요. 노래도 잘 부르고 그림 솜씨도 아마추어의 경지를 넘거든요. 솜장수는 백작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유리창이 덜컹댈 때마다 이따금 단어만이 띄엄띄엄 들려왔다. 이자, 지불 날짜, 프리미엄, 기한부. 여관집 테이블 위에 뒹굴던 때묻은 트럼프장을 훔쳐온 르와조는 아내와 배작의 놀이를 했다. 수녀들은 허리에 느린 긴 묵주의 십자가를 들고 성호를 걷더니 대번에 입술이 맹렬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속도를 더하여 두 사람 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는데 그것은 기도드리는 경쟁을 하는 것 같았다. 가끔 성패에 입을 맞추고 또 한 번 성호를 걷고는 계속해서 빠른 말로 한없이 중얼댔다. 코르뉴드는 꼼짝도 하지 않고 명상에 잠겼다. 3시간쯤 달렸으리라고 생각될 무렵에 르와조가 트럼프를 치우며 말했다. 아, 배고파. 그러자 마누라가 끈으로 묶은 꾸러미를 풀고 그 안에서 쇠고기 냉육을 꺼냈다. 그것을 솜씨 있게 얇게 썰어 둘이 함께 먹기 시작했다. 우리도 먹읍시다. 백작 부인이 말하자 모두 그 말에 찬성했다. 부인은 4인분이나 준비해온 도시락을 열었다. 모양이 작은 그릇인데 뚜껑의 손잡이가 사기로 만든 토끼이므로 안에 든 것이 토끼고기 파이임을 알겠다. 그 다갈색 고기에는 하얀 기름이 종횡으로 흘러있고 그 밖에도 다른 고기들을 가늘게 다져서 곁들인 보기에도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었다. 치즈는 그릇 위에의 네모진 맛있어 보이는 것이었는데 포장한 신문지에 활자가 찍혀서 그 끈적거리는 표면에 잡보라는 타이틀이 보였다. 수녀들이 둥글게 마른 소시지를 펴자 부추 냄새가 확 끼쳤다. 코르뉴드는 커다란 외투의 큰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찔렀다 빼더니 오른손에 삶은 계란 4개, 왼손에 빵 한 조각을 움켜냈다. 껍질을 벗겨 말 밑의 집 위에 내던지곤 그대로 손에 들고 먹기 시작했다. 달걀 노른자가 부스러져서 덥수룩한 수염에 걸린 모양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 같았다. 불더 쉬프는 황급히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같은 건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태연히 먹고 있는 걸 보니 무턱대고 화가 치밀었다. 욕짓거리가 저절로 입술까지 나왔다. 나오는 대로 내뱉고 그들이 저지른 비열한 행위를 큰 소리로 외칠 작정을 하고 입술을 열었으나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일을 생각해 주는 건 고사하고 돌아다 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점잔을 가장한 파렴치한 인간들에게 농락당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다. 자기를 희생물로 바치고서도 용무가 끝나자 소용없는 오물처럼 버리다니 너무나도 사람을 업신여기는 게 아닌가?
문득 그녀는 자기의 커다란 바구니가 생각났다. 자기가 애써서 만난 음식을 잔뜩 담아온 바구니를 이자들은 그것을 굶주린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먹어치우지 않았던가. 졸인 국물이 발려 번들거리던 연계 2마리와 파이, 배, 거기에 포도주 4병까지 곁들여져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팽팽한 끈이 끊어지는 것처럼 외골수로 생각하던 기분이 갑자기 풀어지면서 울음이 북받쳤다. 울면 안 된다고 이를 악물고 어린아이처럼 흐느낌을 삼켰으나 눈물은 솟아나기만 했다. 눈시울이 번쩍였는가 싶더니 2줄기의 눈물이 천천히 볼을 따라 흘러내렸다. 눈물은 계속해서 더욱 많이 솟아나와 불룩한 젖가슴의 골수로 스며들었다. 남에게 눈치채이지 않으려고 꼿꼿이 앉아서 앞만 바라보았지만 표정이 굳어지고 창백했다. 그러나 백작 부인이 그걸 알아채고 가만히 남편에게 알렸다. 백작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것이 어쨌다는 말인가? 내가 알 바 아니다 하는 의미다. 러와조는 그 바란듯이 무언의 미소를 흘리더니 작은 소리로 중얼댔다. 자업자득이야. 2 사람의 수녀는 먹다 남은 소시지를 종이에 뚫뚫 말아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 이때 달걀을 다 먹은 코르뉴대는 소화를 촉진시키려는지 긴 다리를 앞에 놓인 의자 밑으로 뻗고 몸을 뒤로 젖혀서 팔짱을 끼고 빈것이 웃었다. 재미나는 장난이라도 생각났을 때 웃는 그런 웃음이라 생각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마르세예즈를 휘파람으로 불렀다. 다들 얼굴에 험악한 빛을 띄었다. 이런 자리에서 이 혁명가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 턱이 없다. 모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초조해졌다. 아코디언 소리를 들은 개처럼 당장이라도 찢을 듯한 표정을 짓는다. 이런 기미를 눈치챈 코르뉴대는 멈추기는커녕 이따금 노래의 가사까지 흥얼거렸다. 조국을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 이끌고 떠받들라 복수의 팔을, 자유야 그리운 자유야, 그대를 지키는 자와 함께 싸워라. 눈이 점점 굳어짐에 따라 마차의 스피드도 늘어났지만 갈 길은 멀고 차는 덜컹대서 기분은 우울해질 뿐이었다. 더구나 해가 저물건 마차 안이 캄캄해지건 이 사내는 노래를 그치려 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복수의 휘파람을 악착스럽게 아나무인으로 부러져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자포자기에 지쳐 빠진 사람들은 싫지만 마음속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의 멜로디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멜로디뿐만 아니라 가사까지도 연상되는 형편인데 이것이 목적지인 디에베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불드시프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가끔 억누를 길 없는 흐느낌이 노랫가락 사이사이로 들려와서는 어둠 속에 사라지곤 했다.